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샤안하고 마이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어요. 늘 생일 되면은, 진짜 제 생일 되면은 좀 우울하고, 또 기념일 같은 때, 추석 같은 때, 명절 때면은 이상하게 좀 외롭다 그럴까, 좀 우울해지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도박 중독자이면서 중독자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저에게는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과 아버지 남은 생을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여기 참여하신, 또 오늘 처음 온, 또 회복을 결단한 많은 이들이 이제 매주 이 자리를 가득 메우는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작년 1년 간증을 불순종으로 못했습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늘 신경 써주시고 회복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무례하고 아직도 회복 중인 그 습성 때문에 작년 1년 간증을 불순종으로 못하고, 또 집에까지 또 불러주셔서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분위기도 이상하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올해는 제가 회복이 2년 된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정상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 제 삶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좀 바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긴 하지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어쨌든지 순종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 중독자 AJ입니다. 저는 62년 2월 7일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분야든 과학기술 분야든 너무도 성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기도 바쁠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최고라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까지 한 상태라고 하네요. 제가 태어났던 1962년은 경제통계를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10불, 당시 소득 수준으로 보자면 현재 가나가 190불, 가봉 350불의 수준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였답니다. 지금은 23,000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약 그때의 200배, 한국은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왜 이런 경제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겠지만, 그 시대가 도박 중독자인 제가 살아온 시대로 각자마다 상황과 이유가 틀리겠지만 저의 도박 이야기를 풀어갈 하나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유난하게 못 살았던 유년기를 잠깐 생각해보자면, 위로 큰 누님, 형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고, 사실 지금 기억해보면 누님과 형님의 국민학교 졸업장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작은 누님이 중학교 갈 무렵은 봉천동의 철거민촌에 이주해 살 때인데, 중학교를 가정 형편이 못 보내겠다는 부모님의 입장을 설득하시려고 작은 누님의 담임선생이 저희 집에 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은 누님은 유난히 성적도 좋고 체육에도 특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국 중학교를 중퇴했고 큰 누님과 형님처럼 어린 나이에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겨울밤이 되면 연탄불로 달구어진 구들방에 저와 제 동생을 한 이불에 발을 넣고, 인쇄소에 다니던 형님이 봉급대 사오는 귤사탕 한 봉지와 건빵을 기다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무렵 경제가 좋아졌는지 집안 사정이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둘째 아들만이라도 공부를 시키게 된 것이 기쁘셨는지 새로 사온 교복과 모자를 씌워주시며 행복해 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에도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고생하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도 그만큼 커지는지 어린 시절에도 딱지나 구슬치기를 하면 다른 것은 시간이 걸리고 시시해서 꼭 형들이 하는 쌈치기판에 끼어들어서 동네 구슬을 몇 강통이고 따서 모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무렵 대학교로 갈 형편이 아니어서 그때는 실업계 고등학교 우대 정책을 펴던 시절이라 저도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2학년 때는 FIC 초정밀 가공 자격증도 따게 되었습니다. 이 자격증은 일반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대표 기능 검정대회에 나가는 친구들도 따기가 힘든 것이어서 보통 3학년 졸업할 무렵까지 자격증을 따면 되는데 일찌감치 그것도 좋은 자격증을 따게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졸업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술과 담배를 접했고 청소년 시절의 사춘기이며 방황의 시절이었습니다. 중독자의 기질이 드러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유난히 친구를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나쁜 행동들조차도 내가 먼저 잘, 많이, 효과적으로 능숙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교복을 입어도 남들보다 더 넓게 또 더 좁게 입고 술을 먹어도 많이 먹고 싸움을 해도 그땐 왜 그렇게 싸우고 다녔는지 꼭 소문이 나게 싸우고 그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평가가 내가 인정받는 느낌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도박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그나마 일찍 딴 좋은 자격증과 벼락치기는 했어도 늘 성적은 좋았던 덕분에 추천서를 얻어서 H그룹의 회사에 공무과에 취직을 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당시 적지 않았던 봉급은 집에도 갖다 드렸지만 저에게 친구들에게 한턱 내며 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50 시절에 전두환 씨가 막 정권을 잡은 시기여서 부패한 사회를 정화한다는 빌미로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불량배들을 막 잡아들이던 때라 제 주변의 친구들은 날이 새면 한두 명씩 사라지곤 해서 저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이 무렵이 제가 철들 때였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인생과 미래에 대한 갈등도 있던 차에 집안 형편은 안 되지만 대학교 합격증이라도 하나 받아놓자라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당시 3교대 근무였던 회사에 고정 새벽조 오전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 시간을 부탁해서 허락받고 매일 퇴근하면 도서관으로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한 끝에 1981년 H공대 기계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사실 원서를 낼 때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입학한 사례도 없고 내 수준은 아니니 추천해 줄 수 없다라는 말에 나는 어차피 합격해도 다닐 수 없고 다른 학교는 왠지 싫어서 고집한 끝에 추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일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도 눈이 많이 내렸고 학교 원형극장에 합격자 명단을 붙여놓았는데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기쁨보다는 왠지 표현 못할 우울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차피 다닐 형편도 안 되는데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며 학생처에 가서 합격 통지서와 입학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길을 내려오는 저의 발걸음은 유난히도 무거웠습니다. 만약 그때에 제가 교회를 다녔거나 하나님을 만났었더라면 기도도 하며 소망의 끈도 잡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가족에게도 회사에도 저희 대학 합격 소식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만 우울해하며 입학 등록 마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회사에 저와 절친하던 형님인 이정영이라는 분이 저를 부르며 이 형님은 당시 노조위원장이며 우하메라는 공고 출신 모임의 회장으로 약 10년 정도의 저와 연배가 차이나는 분이셨습니다. 너 요즘 월급이 왜 그래? 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 난 형님이 나도 너같이 이 회사에 10년 전에 들어왔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하며 너는 공부해라. 내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볼게 하더니 며칠 뒤 회사의 용접실로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더니 용접 작업을 하느라 연기가 자욱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나며 야 대학교 합격 축하한다 하며 우함의 형님들이 저를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영 형님이
봉투를 하나 건네주며 이거 우리 한 달에 비 모은 거다. 얼마 안 되지만 입학금에 보태서 학교는 꼭 가라 하시는데 그때까지 남 앞에서 거의 울어보지 않았던 저는 많이 울고 고마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다른 집안 같으면 경사가 나서 잔치를 벌일 텐데 하시면서 부모님도 많이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디서 구하셨는지 입학금을 저한테 주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아무도 배우지 못하는데 너는 빚을 내서라도 가르칠 테니 열심히 하거라 하셨습니다. 우여곡절과 사연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저는 서로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낭만과 자유로움에 빠져 지난 시절의 어려움을 잊은 채 그저 철없이 1년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이전이 친구들도 다시 만났고 동네 친구들 중에서는 유독 저만 대학에 진학한 터라 제 친구들 사이에서 어딜 가든지 저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성적은 대학 1학년 1, 2학기 연속 학사 경고를 받으며 퇴출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때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저희 중독자 기질이 발휘되어 겨울방학 전 기간을 도서관에만 틀어박힌 끝에 2학년 1학기에는 과수석을 차지하는 괴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저 같은 중독자에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경험조차 나는 한다면 할 수 있어 라는 자만감과 쓸데없는 자기중심적 우월감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 저는 3학년 때쯤 지금의 저의 집사람과 만나는데 당시 식품영양과 여학생들과 MT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중독자 기질이 어김없이 발휘되어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쉴 무렵부터 꾼들을 모아놓고 참 한숨도 안 자고 아침까지 고스톱을 친 끝에 거의 모든 돈을 싹쓸이 하다시피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MT 회비는 물론 비자금까지 수중에 확보한 저는 아침에 특별 행사로 남녀 커플로 보트 태워주기, 대성리강 건너 커피숍에서 모닝 커피 등을 사주며 나름 열심히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날 무렵 지금의 집사람과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나름 저만큼은 공부를 많이 했고 기대도 있으셔서 집을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형편이 좋아지면 전세 한 칸이라도 얻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계셨지만 저는 집사람과 있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조금 대출을 받아 일부 결혼자금으로 쓰고 구로동에 벌집을 월세로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 화장실에 방 한 칸, 한 걸음도 안 되는 연탄부엌을 살겠다고 보러 가서 여기도 괜찮냐? 라는 제 질문에 저랑 같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답하는 제 아내가 평생 나의 반려자가 돼줄 것이라는 믿음과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인생에 바닥과 천정이 있다면 직장생활은 저에게 확실한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한번 하면 집중하는 성격과 기질이 늘 회사에서는 특별한 태스크를 부여받고 완수함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대회에서 꼭 선두를 달렸습니다. 회사 내 큰 투자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팀에도 여러 번 관여하였습니다. 특별히 일찌감치 또 차세대 실세인 또 그룹 오너의 총회도 받게 되고 비서팀 비슷하게 여러 부서장들이 업무를 챙기는 위치에 너무 어린 나이에 앉게 되니 그땐 몰랐지만 너무도 회사의 적과 시기 질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서장들의 부친상도 바쁘면 못 가시던 분이 저희 큰애 돌까지 챙겨주시고 그때 살던 단칸방에 방문하셔서 축하해주고 하니 제 앞에서는 다 저를 칭찬하고 부러워하지만 뒤에서는 저를 향한 질투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 저희 직장생활 결혼생활을 생각해보면 술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는 일요일만 빼면 거의 매일을 먹되 3차까지는 왠지 서운하고 양이 안 차니 새벽 4차에 우동과 소주 한 잔을 먹어야만 헤어지고 그 주동의 자리에 늘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능력이고 교제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이고 상관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4, 5학년이 될 무렵 저는 회사의 감사실에 있었고 전국 각지의 지점을 돌며 감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팀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실적과 출세를 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단서 삼아서 직원들을 징계 대상에 회부하고 과장하는 것들을 볼 때 직장에 대한 회의도 들고 당시 IMF 이후 직원들이 명예퇴직도 많던 터라 회사의 분위기도 뒤숭숭할 때
여서 마음이 갈등이 있던 차에 미국에 한 달간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와보니 땅도 넓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은 곳 같고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심하고 당시 인사부장이던 동기에게 사표를 가져가니 왜 내가 나가냐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게 있다 하면서 몇 개월만 기다리면 명태가 있으니 몇 천만 원이라도 더 챙겨나가라는 권유도 무시하고 서둘러서 미국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민 초기에는 나름 경험 삼아서 조그만 가게도 시작해보고 1년을 보낼 즈음 LA보다는 아이들 교육 환경이 근교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서 벨리로 이사가게 되었고 거기서 얼마 안 있어 집사람 권유로 근처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면서 미국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유아 영세도 받고 결혼식도 성당에서 혼배 성사를 한 저였지만 거듭남과 말씀이 없던 저에게 그때 저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왠지 모르지만 새벽에 깨서 화장실에 갈 때 괜히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고 오며 가며 방송을 들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성경 구절을 듣게 되니 왠지 이상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누구에게나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이 시절은 초기에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이민 당시 가져온 돈도 대부분 써서 제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수영장 청소 헬퍼 생활을 하던 때라 마음도 많이 고달팠던 때였습니다. 수영장 청소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한 채 싸운 나머지 그나마 반달치 체코도 다시 뺏기고 쫓겨난 저는 뭘 해서 먹고 살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새롭게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수영장 헬퍼로 다시 들어간 저는 열심히 청소하며 중간중간에 명함도 돌리고 열심히 하니 날이 가며 어카운트도 한 개도씩 더 늘어나고 밤새워 인터넷을 뒤지며 화공약품과 수영장 관련 관리 장식을 익혀가며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 고객들도 많이 늘게 되고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도 수입이 꽤 괜찮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길갈 미션에서 회복을 시작하고 배우게 되었지만 정직과 겸손이 중독자의 기본적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이때는 몰랐기 때문에 나름 내가 가장이니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비상금도 조금 만들어 놓아야지 생각하고 펌프 필터 등의 엑스트라 수리를 해서 생긴 수입을 소위 삥땅을 쳐서 몇천 불씩은 장롱 속에 숨겨놓곤 했습니다. 2005년도쯤 LA에서 수영장 재료를 사기 위해 올라왔다가 갑자기 허슬러 카지노 광고판이 그동안 사느라고 바빴던 저의 잠재적 기질을 깨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찾아갔고 발걸음을 들인 순간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게임 규칙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술 한 잔 먹어도 돈 100불은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위한 투자로 그저 스트레스 좀 풀고 즐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씩 시작한 배팅과 이전에 익숙한 포커게임 실력을 좀 응용하니까 처음엔 돈도 땄습니다. 며칠인가 계속 돈을 따서 제법 몇천 불인가를 모았을 무렵 이상하게도 그날은 게임이 안 되면서 가져간 돈을 다 잃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롱 속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오늘 한번 승부를 내버리라 하며 가져갔지만 역시 결과는 허무함과 무언지 속은 느낌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중독자의 특성은 I can stop.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비상금 중에 비상금인 한국에서 가져온 카드에 넣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인출 제한이 있으니까 12시를 전후해서 뽑습니다. 하여튼 만 몇천 불이 들어있던 통장을 거의 다 써버렸을 무렵 뭔가 낌새를 눈치챈 집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집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질책은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집사람이나 저나 중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몇 푼 안 남았지만 남은 카드는 집사람에게 주었더니 돈 있는 줄 알면 또 할까봐 그랬는지 이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TV나 하나 사자 하며
3,000불인가 남은 것을 다 털어가지고 TV를 하나 샀습니다. 며칠은 집사람에게 털어놓고 잃은 돈은 그냥 없다고 치자하고 생활하니 마음이 편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일을 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버는 돈에 비해 잃어버린 돈은 너무 컸고 안타까웠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그냥. 마음의 자책감과 함께 일할 의욕보다도 잃어버린 돈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급기야는 다시 카지노를 찾게 되고 이번에는 승부가 빠른 블랙잭 게임을 선택하고 머릿속은 온통 일하면서도 게임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인터넷 등을 뒤져서 게임의 확률과 배팅 요령 등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316 배팅, 딜러 역 배팅,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미적분보다도 더 푸는 이 확률을 다 공부돼 가며 나름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게임 승률은 올라갔는데 카지노 문을 나설 때 내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숫자적 확률에서 블랙잭이 가장 승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느 게임에 비해 잘만 플레이하면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지요. 게임 운영과 심리적 요인과는 제거하면 프로게이머의 경우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극복한다 쳐도 심리적 요인은 중독자인 이상 극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을 알 때쯤 이미 많은 돈과 주변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승산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심지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카지노를 가다가도 내가 돈을 딸 수 있을까 하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게 중독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심리적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늘 울었습니다. 머리 한편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은 카지노에 가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급기야 그동안 고생하며 읽어놓은 수영장 어카운트를 팔게 됩니다.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빨리 매물로 냈다 보니 22,000불인가를 받았습니다. 집사람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수영장 청소를 계속하면 도박은 끊을 수 없다. 나름 결론을 내렸는지 아니면 돈 없는 업자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말리지도 않아서 어느 분에게 판돈을 가지고 일부는 돈 다 못 받았다고 하면서 10,000불도 안 되는 8,000불인가는 집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게임을 했지만 이미 진행된 중독의 악순환 고리는 끊겨지지가 않습니다. 집사람과 거친 말을 하며 싸우고 중독의 원인을 집사람에게 전가하며 카지노로 달려가고 반복되며 점점 빠르게 바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일부 준 돈까지 내 돈이니 다시 내놓으라 협박하며 없다고 교회에 건축 헌금했다는 집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찾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개업 축하 예배를 하고 계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1,000불인가를 돌려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카지노로 갔습니다. 알량한 마음에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걸로 일부 잃은 돈 찾으면 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카지노로 간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17,000불인가를 땄습니다. 칩을 돈으로 바꾸고 빨리 집에 가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 일부라도 찾았으니 이제는 그만두자 하고 집으로 나서서 오는데 핸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마저도 허무하게 잃어버린 채 모든 돈을 잃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사람은 마지막으로 내가 집에 있으면 남은 사람들마저도 죽으니 집을 나가달라고 하고 저는 플로리다 이모집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으러 갔습니다. 계획은 없었지만 환경을 바꾸면 도박도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플로리다로 떠나는 LA 공항에서 200불인가를 지갑에 넣어주는 집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은커녕 신경질 내며 떠나는 나를 보며 집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플로리다의 생활은 처음엔 교회도 열심히 다니며 새벽 기도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흘렀을 무렵인가 저는 어느덧 플로리다의 몇 개 안 되는 카지노에 가 있었고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아셨는지 모르지만 이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플로리다를 떠나 LA에 도착해서 며칠간만 머물 수 있다는 조건으로 집에 있다가 산호세로 직장을 구해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하숙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매일 방에 들어오면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숙집 할머니가 잘 챙겨주고 하셔서 2달인가를 잘 지냈습니다. 주일이면 산호세 침례교회를 나가고 했는데 매주 너무 눈물이 나와서 힘들었습니다. 산호세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 전체가 로컬 카지노가 들어가 있고 특히 베트남계와 한국 건축업에 종사하는 중독자들이 카지노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하던 머신샵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말에 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하숙비도 내야 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저희 발걸음은 다시 카지노로 향했고 그나마 가진 몇 푼까지 잃은 채 가스값도 없이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를 카지노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해야 할 시간에 카지노의 커피와 간식 등을 먹어가며 속수무책으로 지내야 하는 것. 정말 거기 있고 싶지가 않았지만 어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은 서운한 마음도 들어서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이대로 죽어버리자 하는 생각에 차 안에서 밥도 안 먹고 하루 이틀을 굶었지만 절대로 안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는지 새벽 카지노 주차장에 차 안에서 올려보는 새벽별을 올려보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저는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고 집사람은 반신반의했지만 그 다음날 비행기 편으로 산호세로 올라온 집사람과 함께 저는 LA로 내려왔고 도착과 동시에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은혜의 기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녁 12시 가까이 돼서 난생 처음 기도원이란 데 도착을 해서 트레일러로 된 조그만 숙소를 배정해주고 집사람과 지휘자 집사님 부부는 내려가셨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겨울 연말의 밤을 트레일러 안에서 가로놓으며 저는 많은 눈물과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비바람을 맞아 쭈글쭈글 헤어진 트레일러 천장이 한두 평 남짓한 조그만 공간이 흡사 도마를 삼킨 고기의 뱃속처럼 느껴졌고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봉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먹고 새해 아침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일하는 집사님에게 혹 봉사할 것 없으세요? 했더니 마침 기도원 20여 년 만에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 모든 플라스틱 배관들이 다 터져버렸는데 그걸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치밀하시고 완전하시다는 분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제가 누굽니까? 수영장, 기계공학도 며칠에 걸쳐서 전도사님이 공급해주는 부속으로 이산 저산의 축소들로 오가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파되어 터져버린 배관들을 교체해가며 내 안엔 중독의 상처들도 치유돼가며 평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벽, 낮, 저녁 3번의 예배도 한 번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원에서 100일간을 지내며 기도원 목사님께 하루 3번의 안수기도도 거르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며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들러 인사 및 기도도 받고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간절하게 매일 새벽을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때가 저에겐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도 편안해졌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웠으나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좋은 시간. 그때는 생각이 왜 그렇게 긍정적이었는지.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홍 장로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중독은 질병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거듭났는데 중독행위를 지속하는가라는 질문처럼 일반인들은 거듭나면 모든 중독을 끊고 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목사님이나 거듭난 신앙인들도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전문적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물론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기본인 것이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질병에 걸린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긴 했지만 정작 치료는 받지 못했던 것처럼 잠복기를 거친 증세가 결국 영주권 진행 수속을 몇 달을 앞두고 2년 후퇴된다는
소식에 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시게 되며 오는 불안감과 영적 나태함을 재료 삼아서 재발하였고, 그날 새벽 LA로 저를 데리러 나온 집사람과 함께 나타난 목사님 부부의 도움과 기도로 저는 은혜기도원에 일주일을 거쳐서 홍종철 장로님의 감사의 집에 인수인계 되었습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간 때가 2009년 5월 19일 저의 결혼 기념이기도 하지요. 거기서 1년 남짓 있으면서 회복의 방법을 찾게 되었고 미팅과 12단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흡사 환자가 매일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약을 안 먹으면 병세가 악화되는 것처럼 우리 중독자들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미팅을 찾아 헤매는 간절한 마음과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매일 단계를 통해서 회복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제가 2년 전 재발한 것처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사람도 길갈 가족 미팅을 통해 많은 상처를 치유받고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발하여 기도원에 올라가 미팅에 못 나올 때도 왜 나 없는데 혼자 가냐고 했더니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고 말하더군요. 미팅과 단계를 멈춘 저에게 장로님만큼이나 저에게 푸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회복 1년이 되던 작년 이맘때 저에게 간증을 하라시던 장로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급기야 밥 한번 같이 먹자면서 집으로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간증을 권유하시던 장로님께 결국 불순종으로 분위기를 망쳐놓고는 서먹하게 집으로 돌아온 때가 생각납니다. 장로님 권사님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늘 길갈 모임에 나올 때면 선배들에게 공손하게 또 겸손하지 못하고 늘 농담하며 떠들고 후배들에게는 좀 다가가서 사랑으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지 못하는 제 성격이 아쉽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치유가 완료된 중독자가 아니라 치유가 진행 중인, 아니 어쩌면 치유를 중단하고 있는 중독자일 수도 있겠지요. 이전 중독의 핑계가 되었던 모든 일상의 근심,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주권 문제도 아이들 문제도 건강도 그리 문제 없고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된 지금 또 재발한다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에 저희의 오늘 간증의 시간이 전환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 미팅을 찾아 나서는 간절함을 주시기를, 멈춰진 4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또 다른 중독자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중독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임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